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아마존 리테일 리포트입니다. 아마존의 성공 신화와 그 혁신을 언급하는 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는 책에도, 학교 수업에도,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도 넘쳐납니다. 이미 아마존에 대한 칭찬이나 인정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아마존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성장에서 득을 보는 이들 못지않게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 두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 리테일 기업의 침체와 몰락이 결코 아마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 앞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버린 리테일 기업들의 매너리즘이 몰락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연구하고 그에 맞게 노력한다면 생존하여 성장을 도모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마존이 리테일 시장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어려워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그 산업 앞에 좋은 케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오프라인 매장은 낡고 쇠퇴할 일만 가득한 그런 곳일까요? 온라인은 언제나 혁신이 가득한 장소일까요? 지난 20여 년간 온라인에서 엄청난 경쟁이 진행되었고 온라인에 익숙해진 고객들에게 그곳의 진한 장점들은 이미 모두 기본적인 속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차별점을 찾기 위한 일들에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며 온라인 사업자들 역시 결국 오프라인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이미 온라인에서 이룰 수 있는 성장의 상당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물리적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통합하고 있고 온라인 리테일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 식료품과 패션 분야에서 더 잘하기 위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홀푸즈 마켓은 고객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행태를 그대로 이어가게 도와줄 것이고 아마존 북스는 신규 프라임 회원의 확보처가 될 것이며 곳곳에 있는 아마존의 오프라인 채널과 제휴 매장들은 배송기지로 역할하며 아마존의 비용 효율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이 리테일 시장을 움직여온 방식을 아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감동시킬 것인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아마존은 처음부터 온라인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에브리띵 스토어를 지향했습니다. 도서 판매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 왔지만 그러함에도 진정한 에브리띵 스토어를 완성하기 위해 빠뜨려서는 안 될 두 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식료품과 패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을 것 같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도 중요하다는 말인즉 이미 고객이 식료품과 패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강한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고객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거치고 싶어하는 과정이 온라인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 두 영역을 잡는 이는 훨씬 높은 구매 빈도와 다른 카테고리 제품으로의 판매 견인이라는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고 에브리띵 스토어를 지향하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산이었습니다. 이 중 신선식품을 정복하기 위해 아마존은 2007년 아마존 프레시를 출시했지만 이는 여전히 온라인 배송을 기반으로 엄청난 투자를 요하며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아마존은 홀푸드 마켓을 인수함으로써 고객의 오랜 구매 습관을 받아들이며 식료품에는 언제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직접 입어보고 사고 싶어하는 패션 고객의 니즈는 진화하는 기술력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직접 만들어내며 고객의 온라인상에서의 의사결정을 도왔습니다. 에브리띵 스토어가 되기 위한 아마존의 또 다른 행보는 바로 아마존 플랫폼을 외부 사업자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팔며 고객의 취향과 필요를 맞추고 상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는 아마존 직원이 일을 하는 만큼 그리고 아마존이 상품을 매입하는 규모만큼만 상품의 양을 늘릴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심플하게 외부 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을 오픈함으로써 상품의 양을 늘리고 진정한 에브리띵 스토어를 향한 전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FBA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제3자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살 때에도 아마존이 직접 파는 물건을 살 때와 동일한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그들의 상품을 아마존이 만들고 운영하는 주문 이행 센터에 넣어두면 아마존이 이를 포장하고 분류하고 배송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존이 자체 생산을 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더 좋은 가성비를, 아마존에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았고 이를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전자책, 음악, 비디오 등의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도 늘려갔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세상 모든 것을 판다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확장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서는 온라인에 진입하기 가장 수월한 영역으로서, 외부 사업자는 상품의 구색과 종류를 늘리기 위한 장치로서, 디지털 콘텐츠는 고객의 시간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자체 브랜드 상품은 더 높은 수익원으로서, 그리고 식료품은 고객의 빈도를 얻기 위한 장치로서 그 존재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각각의 요소들은 아마존이 진정한 에브리띵 스토어가 되어가는 길을 도왔고, 그 모든 순간 아마존은 그들의 제품을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고객들이 아마존을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서 이를 받아보는 방식을 신뢰하고 편하게 느끼고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아마존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전례 없던 수준의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진화 속에 아마존의 배송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해져가고 있지만, 이를 특정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에는 그때만 가능한 배송의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몇 명의 고객, 몇 건의 주문, 얼마만큼의 무게와 부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품 따위의 제약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아마존은 그 진화의 과정 중에서 빠른 배송의 혜택을 먼저 누릴 이들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고, 이를 프라임 멤버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프라임은 빠른 배송을 핵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임 고객은 빠른 배송뿐 아니라 그들만 살 수 있는 제품을 제한받았고 할인을 제공받았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의 편리함을 쇼핑뿐 아니라 오락적인 측면, 즉 고객의 시간을 얻기 위한 영역에서도 혜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전자책, 음악, 비디오, 사진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에브리띵 스토어에서 고객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빠른 배송과 독보적인 혜택, 그리고 편의성의 제공을 강화했고, 이를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의 개념으로 엮어 그들이 에브리띵 스토어에서 대접받으며 돈을 쓸 유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프라임은 아마존의 새로운 서비스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례로 아마존 프레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프라임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신선식품은 당연히 빨리 배송을 받아 신선한 상태에서 조리하거나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을 받으려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레쉬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대놓고 프라임 회원에게 혜택을 쏟아주고 싶은 열정을 프라임데이에 담아냈습니다. 1년 중 특정 기간에 프라임 회원들에게 여러 제품을 할인 제공하여 고객들이 돈을 쓰고도 마치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프라임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바로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의 연회비를 올릴 때 생기는 저항을 완화시켜주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에브리띵 스토어에서 고객이 더 쉽게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여기에 고객의 시간을 즐겁게 채워줄 여러 서비스를 엮어 프라임에 담아냄으로써 가격을 넘어 고객의 니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라임 멤버십은 아마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고, 이는 즉 프라임이 그저 단순한 로열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구조가 선순환을 만들어가며 강해진 결과 어느새 프라임 멤버십 자체가 또 하나의 판매 상품이 되었고, 이것이 에브리띵 스토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도 취급하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소비재뿐 아니라 아마존이 재가공하고 구성한 프라임이라는 유무형의 서비스 조합이 또 하나의 상품으로서 아마존 에브리띵 스토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오프라인 사업자가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장치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니즈에 기반하여 고객의 삶의 방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편집되고 재조합된 그들만의 장치가 무엇일지 찾아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십 덕분에 드디어 아마존은 에브리띵 스토어에서 에브리웨어 스토어로의 진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객들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에브리웨어 스토어로의 첫발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리띵 스토어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언젠가 경쟁자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는 시장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고객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바로 감동입니다. 오프라인이 감동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오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오프라인으로의 침투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북스, 아마존 고, 그리고 홀푸드 마켓을 통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은 이 작전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마존 북스에서 고객은 인기 있는 도서와 평점을 볼 수 있고, 책뿐 아니라 아마존 디바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라임 회원은 일반 회원보다 더 나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책과 아마존 디바이스를 사기 위해 프라임 회원에 가입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홀푸드 마켓은 아마존에게 약 60만 평 규모의 리테일 공간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존은 홀푸드 마켓을 통해 신선식품의 소형 유통센터를 다수 확보했고, 고객이 인정한 양질의 브랜드를 단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홀푸드의 고객과 프라임의 고객을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고는 고객이 오프라인 리테일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산 과정 없이 원하는 물건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에게 더 와닿고 익숙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숨은 함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시간에도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그곳에 살아 숨쉬는 거인이 바로 아마존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이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모바일이라는 점입니다. 리테일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말하면 언제나 고객에게 접근성을 허락해야 하고 무엇이든 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하며 구매를 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시간을 쓸 가치가 있는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던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인 모바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바일이 고객을 알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오프라인 기업은 온라인 기업에 확연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밝히기 전까지는 방문한 고객이 누군지 모를 뿐더러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기까지 다른 어떤 매장을 다녀왔는지, 왜 우리 매장에 왔는지,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가격대를 원하는지, 결제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려다가 만 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등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상품을 구성할 수도 없고 가격을 책정할 수도 없고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점을 개선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매장의 상태는 어떤지 그 동향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은 모바일의 모든 역량을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쏟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홀푸드 매장에서 물건을 담고 빼고 나가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인식되는 스마트 카트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더 이상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물리적 매장은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저자에 따르면 이 기술력은 크게 고객과의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고객과 쉽게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그리고 더 많은 문제에 대해 더 빠르게 답을 내려주는 자율 컴퓨팅 기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연결짓는 클라우드 기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포기하기 전에 각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간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리테일 리포트와 함께한 아마존 뜯어보고 리테일 고쳐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